화폐는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게 환율을 모르면 GDP 알 수가 없어요. 부를 창출하는 이 능력, 이것이 네. 결국은 또 GDP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지식 융합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번엔 다양한 GDP 영향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화폐 공급량 및 화폐 유통 속도가 영향을 끼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제 화폐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한 것도 화폐는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러고 여태까지 나온 GDP 자체도 화폐를 가지고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죠. 근데 화폐를 가지고 생산을 못한다는 이 논리는 웃기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아마 그 자영업자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충격받을 거야. 화폐가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꼽으신 게 돈의 이동 방향.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사실상은 그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을 잘해야 되고, 그 중앙부처 있잖아요. 정책 부서들이 정책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어요. 네, 이동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미국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석유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원가를 다 낮춰버린 거예요. 그 맥을 잘 짚었다는 거예요. 그 오바마 정부가. 맥을 잘 짚으니까 우려하는 달러 폭락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우려하는 물가 상승도 없었던 거지. 슈퍼 인플레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래서 교과서 암기하는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오늘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학자님들.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소로는 그 환율 수준, 그 다음에 환율 상승과 하락의 속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이제 지금 얼마 달러당 1,200원이냐, 1,150원이냐, 1,000원이냐 이거예요, 수준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수준. 예. 그게 이제 향후 지금 의사결정하는데 수출입 업체, 수입 의사결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이 1,200원 할 때는 수출 업체는 편해요. 그렇죠. 그쵸? 생산량 쉽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1,000원이 깨지고 나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또 수입업체는 문제 없는 거야. 그렇죠. 편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생산에 이제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등락하는 속도도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하죠. 방향을 요 근래 그랬잖아요. 1,000원이 깨진다고 한국경제신문이나 다수 그죠?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리란 쪽으로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출업체는 대표적으로 조선업체 그렇겠죠, 그죠? 아마 선물 매도해놨을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면. 한타 손실이에요. 그럼 지금 한 4, 5% 올랐습니다. 매출액 마진율이 4, 5%인데 4%가 안 돼요. 근데 환율이 4% 올랐어요. 그러면 선물 시장에 레버리가 20배거든요. 10배 내지 20배예요. 그렇죠. 그럼 자본금 다 까먹었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경제연구소나 학자들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 방향 하나 잘못 정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쉽게 하면, 거꾸로 갔기 때문에 조선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 대사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 매도를 해놓은 걸 다시 환매수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매수 세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다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총격을 받아. 예? 그렇죠. 예상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손해를 보는 GDP가 거니까. 혼란스러워져. GDP가 이제 아까 그래서 속도도 중요한 거예요. 속도. 그래서 이제 아까 환율의 속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환율을 모르면 GDP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GDP 성장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 환율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알아, 자기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가 IMF 몽골에서 믿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너네들을 30년 동안 지켜보니 전혀 모르더라. 특히 환율과 GDP 관계는 전혀 모르더라. IMF 때도 몰랐고, IMF 직후에도 몰랐고. 그러니까 IMF 직전에서는 좋은 장밋빛 전망을 했는데 망가져 버리고, 직후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GDP 관계를 전혀 모르는 집단이다. 한국은행조차도, 삼성조차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GDP를, 몽골 GDP를 산출한 거예요. 한 50페이지 정도를 제가 점검했거든요. 몽골 경제 전체 분석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40페이지에서 환율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그래야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에서 환율 보고서 만들 수 있는 조직 없어요. 집단 없어요.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환율 보고서도 작성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GDP를 얘기해요? 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네. 환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 주식시장에 영향 주잖아요. 기업이 망가지니까. 또 그렇죠. 기업이 흥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환율 모르면 그냥 실패해요. 예? 네. 자, 그럼 이번엔 그 또 환율의 영향, 그러니까 GDP에 영향을 주는 요소 네 번째, 원자재 가격의 수준, 그 다음에 등락폭. 예, 이것이 그렇죠. 또 중요하다. 예, 수준이 그렇죠. 생산 원가에 영향 주잖아요. 지금 아까 유가가 100달러 할 때와 배럴당 60달러 할 때는 천지 차이거든요. 왜냐면 그 제조업 원가하고 전부 다 연결돼가 있다고. 그럼 GDP 바로 연결되는 거죠. 또 등락 속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별거 안 오를 줄 알고 했는데, 그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오르고 말 줄 알았는데, 대비를 안 했어. 근데 올라와 버렸어. 그죠? 수입업체는 또 망설여져.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또 어떻게 돼? 가격 올라서 또 증가시켜버려. 그럼 GDP 거품이 생겨버려요. 그쵸?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가격이 올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1000대1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 한 20가지, 30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5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냥 1000대1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놨고, 한국은행이 만들어 놓은 1000대1이고, 정부 정책 당국자가 만들어 놓은 1000대1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 그 단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달러와 대비해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예. 해외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할 때 힘드니 예. 이거를 화폐 개혁을 통해서 좀 낮추자 단위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가 여기에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얘기고, 공부 좀 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번엔 다섯 번째 요소로 그 지식 융합 능력을 꼽으셨는데 예. 이거는 저도 잘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거든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능력이 미국, 일본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걸 해도, 그 주식 교체도 일본은 대거 외국에 나가고 이걸 챙기는데 한국은 손실 보거든요. 그 2012년에 나가는데 우리는 공포분위기 조성했다고. 그 왜? 유로가 없어질 거라 한 거야. 기억나죠? 예? 재정기가 오면 이제 유로는 없어질 거다. 각자 그리스 통화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때 다 예? 브렉시트처럼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했어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면 큰일 나겠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이 또 위기야. 그건 달러 초강세를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미국 제조업에 또 위기를 가져오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하면 이거는 중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자의 중용이 환율만 확실히 적용되는 거 없어요. 장기 그 평균 그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기 평균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이상을 벗어나면 보통 한 5 내지 6개월 안에 다 돌아와요. 예?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데, 그 당시에 그랬거든. 1,500원, 1,800원 간다, 2,000원 간다는 사람 또 생겨요. 또 요 근래 내리니까 900원까지 간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공자의 중용이로만 알아도, 예? 그런 얘기였고, 환율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공정관계를
깨느냐 마느냐의 관계란 말이죠. 네. 근데 수입업체가 없으면 수출을 어떻게 해요? 그쵸? 원자재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 환율 모르요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 나 환율과는 전혀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가 똑같다 이게요. 900원 깨진다, 1800원 간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 채권 쪽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경제 위기 때 막 환율이 막 말씀하신 1,500원, 1,700원, 뭐 2,000원, IMF 때 이렇게 갔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는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 상황을 오랫동안 용인을 못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려워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죠. 그게 이제 도저히 서로서의 접근 방법이고, 그게 제기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제기 이론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가 느끼기로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인 상황을 다 용인을 못하는, 그게 결국 나에게 또 피해로 오니까. 그래서 경제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경제 원칙이라 이러잖아요. 그것만큼 웃기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면, 상대방은 최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경제 원칙이냐. 그거는 거래가 성립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승자 독식에 네. 그리고 한 일방적 승리에 이게 너무 쉽게 그 사용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 이게 이제 결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네.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흐름?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용. 그래서 경제에도 철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용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이 돼야 경제가 성립되는 것이지. 쉽게 하면 중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도 좀 이기고 나도 좀 이기고. 근데 사실 이러한 원칙을 놓고 보면은 지금의 미중 갈등 이것도 네. 우리가 뭐 미국이 이길 것이다, 중국이 버티고 결국 중국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자체도 네. 오류가 있는 거네요. 어느 적정한 타협점에서 맞출 수밖에 없다 서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기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면 인도 경제와 베트남 경제를 중국 경제에 못지않게 키워난 상태까지 가야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한때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30년이 흐르고 나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는데 한 40년 걸린단 말이에요. GDP가 역전된 이후에도. 그게 뭐냐, 한꺼번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막내하게 중국이 정말 지원 국가로 일어선다 하더라도 그 지금의 미국과 같은 위치가 되기까지는 정말 아주 수십 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장벽이 너무 많아요. 우선 채권 시장도 또 그 자유화되고 활성화돼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외환 보유고로 가는 걸 갖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외환 보유고에 채권 시장이 활성화 안 되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통제하고 이러면 어느 되죠. 나라 중앙은행이 중국 위안화 표시 그 국채를 중앙은행 외환보유에 넣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 교수한테 공감 가는 게, 저는 중국 경제에 관한하는 안 교수 의견 존중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수용 안 해요. 왜냐면, 공산주의에서 자랐잖아요. 알잖아. 와닿자 피부로 느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돈도 너가 얼마 가져갈래? 안 돼. 그죠? 그럼 환율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시스템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국영기업들 중에 많은 게 부도나요. 그렇죠. 공산기업 시스템 버리는 순간에. 그러면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엉망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GDP만 가지고 얘기하는 나는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하여튼 그 금융,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지식과 그것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이 능력, 이것이 결국은 또 GDP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지식융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 외환. 다 전부 다로 실물과 주식 시장의 상관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실물의 파생상품이에요. 그죠? 기업 가치를 분할해가 주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은 파생상품이에요. 1차. 실물에 대한 파생상품이에요. 그럼 본질을 모르면 주식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실질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교수님도.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다. 이게. 그래서 저 제자한테 물었어요. 너, 인터넷 자주 보나? 봤대. 그러면 실질금리는 뭐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래. 네,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예. 그래서 내가 반론을 실질금리가. 제기할게요. 그러면 왜 회사채 금리하고 국채 금리하고 차이가 나나? 더군다나 BBB 거하고. 그럼 제가 한 5% 나거든요? 차이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다 똑같잖아요. 누구한테나. 하지만 그 주체가 되는 그 대상이 예. 그 신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실질금리가 뺀다는 거는 초등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예.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실질금리를 알아. 그러면 대학 교수 정도면 그 실질금리가 뭐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실질금리는. 그래서 국가는 부채 상환 능력이 있으니까 실질금리가 낮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 하면 물가가 20% 올라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20% 올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버도 나오는 그 분들, 심지어는 학자들, 와닿지 않는 거야. 와닿지 않아요. 어려워. 좋게 표현하면 어려워. 나쁘게 표현하면 잘 모르면서, 이런 표현이 맞죠. 잘 모르면서. 우리 대표님 오늘 꼭 그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 옷 입고 온 거예요. 네? 네. 요갈 적에도 옷은 제대로 입고 요걸 하자.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 지식 융합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우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가서라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오른 만큼 미국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약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로 이래요. 모두 다 인플레이를 오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인플레이라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고수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큰 돈을 많이 치는 애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채 금리가 어느 날 상승하는 순간에 아까 실질 금리가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죠? 예. 국제 신용기관에서 예. 하는 그 신용도 말고 그냥 그렇죠. 시장에서 보는 그 미묘한 예. 좀 위험한데 약할 것 같은데 갚을 수 이런 사소한 의심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거는 처음에 초기 단계에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금리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연준이 막을 수 있다고 인플레이션 막을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네. 금리 올리면 되니까. 근데 뭐 간단한 거죠. 돈이 많아서 만약에 이 이론대로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흡수 다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돈이 증가하는 이유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하려고 하면 긴데 일본이 돈이 왜 저렇게 많이 증가했느냐를 일본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푸는 거냐 아니면 시장 기능이냐. 1800달러 흑자 났죠 이랬죠.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경상수 석탄을 내다 팔아야 돼. 그러면 내다 판다는 자체가 일본 돈으로 이제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이 팔면 일본 외환보유가 증가하고 돈이 풀려요. 이것을 일반 중간에 의도적으로 팔았나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엔화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니 월급도 주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손내니 그게 1,800억 평균 1,500억 달러로 보고 한 5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1조 엔이 풀린 거야. 네. 아니지 100조 엔.
100조엔이 풀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전체 그 금융의 어떤 그 상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현상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식 융합 능력이야. 이거는 그래서 지식의 사각지대가 존재도 안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아까 이런 걸 가지고 물가만 올라간다는 이 자체는 모르기나. 그럼 융합해봐야 금리 20% 오르고 30% 오르는데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주식 다 팔아야 돼. 이 이론대로 하면. 집도 다 팔아야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융합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이 지식을 가지는 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른 또 잘못된 그 피해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 예? 예, 알겠습니다. 5번째까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